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 언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탄생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므로써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차이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바에서 콘솔로 출력하고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익힌 C 언어와 C++를 생각하면서 자바를 가지고도 웬만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바 프로그래밍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의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누튼이 개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사는 지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생 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컴퓨터 업계에서는 매우 비중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크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PC, 그리고 전문가들이 쓰는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좀 더 고급적인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PC들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중간에 있었던 워크스테이션 시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도 더 이상 선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지 않고 오라클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노튼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제작하면서 그 TV와 같은 가정용 가전제품의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머지않아서 많은 가전제품이 그때와 달리 컴퓨팅 요소를 그 제품 안에 포함하게 되었고, 많은 기능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베이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언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자바라는 언어는 처음에 자바라는 이름 대신에 오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첫 번째 버전이 나오면서 자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바는 이처럼 가정용 가전제품을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주 자바의 그 핵심적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 기반하고 강건성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전제품은 개발하는 기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CPU를 사용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독일에 있는 뭐 무슨 회사, 미국에 있는 뭐 회사, 일본에 있는 회사들, 다 다양한 회사들이 다 다양한 CPU를 사용해 가지고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기능들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다양한 CPU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하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컴파일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석 기반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컴파일 방식은 여러분들이 기존 C나 C++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 방식은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것을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목적 컴퓨터에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 코드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CPU, 그 CPU가 똑같은 언어를 이해한다 그러면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가전제품처럼 다양한 CPU들이 사용하고 각 CPU가 사용하는 기계어가 다르면은 각각 컴파일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목적 코드를 만들고 이 목적 코드들을 연결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 기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소스 코드를 만들면은 이 소스 코드를 번역해가지고 중간 코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코드는 CPU가 이해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이 중간 코드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들이 이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 중간 코드를 또다시 컴파일러처럼 옆에 있는 이 C 컴파일러처럼 기계어로 한 번에 다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그 OS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컴파일러 방식이 훨씬 우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간 코드를 만들어서 별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우리가 다양한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식에서는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쪽 방식에서는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보다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이 소프트웨어들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제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쪽 컴파일러 방식보다는 결과들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차이가 없음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파일 하지만 이 실행함에 따라서 이 운영체제와 CPU는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완벽하게 이 맥에서 돌아가나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나 똑같은 결과를 주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생각했을 때 다양한 환경, 다양한 CPU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 그 컴파일러 방식보다는 이 방식, 번역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서는 이때는 또 한 가지 좀 깊은 세세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연결하면서는 최적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해석 기반에서는 이 경우에도 이 헬로 자바라는 자바 소스를
하면 하나의 소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스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모든 소스들이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스들뿐만 아니라 시스템 라이브러리 소스들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exe 파일이 아니라 바이트 코드로, 중간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JVM은 이 코드뿐만 아니라 이 코드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한꺼번에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기능까지 같이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하는 수준이, 방법이 둘이 조금 다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이쪽이 못하는 것까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많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컴파일 방식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장점들이 있다라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바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바는 이처럼 해석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가 있으면 이 소스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중간 코드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중간 코드를 만들게 되겠고, 이 중간 코드는 JVM이 있으면 어디서든지나 동일한 결과를 주게끔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바의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강건성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여기서 강건성이란 오류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오류가 적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PC 같은 데 돌아가는데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인베이드 소프트의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신뢰성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다. 그리고 뭐 세탁기다. 그런데 일부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데 오류가 나서 세탁물이 망가진다든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 상한다 그러면 그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없애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해석 기반이고 강건성을 중요했고, 근데 이때 만들 때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객체지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객체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객체지향 언어로 자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세 가지 중요한 그 개발 초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해석 기반이고 강건성이고 객체지향이다. 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회사에서 물론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정책이나 필로소피가 철학이 약간은 바뀌었지만 이 세 가지 중요 특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코드는 바이트 단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좀 앞서 설명한 건데 자바의 바이트 코드는 JVM이 있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또 요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같은 거, 시계 같은 데서도 자바 JVM이 설치가 되겠고, 그 JVM 설치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자바로 구현된 코드들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개발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write once, run anywhere라는 자바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동 가능한 언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한사항은 뭐예요? 그 컴퓨팅 환경에서 돌아가려면 그 컴퓨팅 환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JVM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OS를 설치하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바 JV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했죠. 객체지향 언어라고 했는데 그 자바 언어를 개발할 그 당시 90년대 초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객체지향이고 가장 널리 사용된 언어가 C++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윈도우 응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PC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 PC에서 다양한 게임, 다양한 생산성 소프트웨어들, 스프레드시트, 워드, 아래 한글, 또 백신,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고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한결같이 이제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 GUI 기반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용을 만들 때에는 기존의 C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객체지향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한 MFC를 기반으로 또는 MFC가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이런 윈도우를 개발하기 위한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했는데 워낙 윈도우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어느 순간에는 MFC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C++를 기반으로 응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복잡한 중요한 그런 그 윈도우 응용들은 다 C++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브라우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C++ 언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C++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개발자들도 쉽게 자바를 쓸 수 있게끔 C++ 문법을 그대로 자바로 차용했습니다.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C++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자바로 옮겨온 것은 아니고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강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C++ 요소들은 안 갖고 왔어요. 배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연산자 재정이라든지 다중상속이라든지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고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좀 더 문법이 C++보다는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간결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아주 짧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기능들이 복잡하지 않고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C++는 아주 복잡하죠. 복잡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고 계속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바도 이제 계속 새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그 추가를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자바의 문법 테두리 안에서 새 기능들을 계속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바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무척 냉대했어요. 저거 뭐야? 왜
뭐로 니네들이 뭔데 그런 언어를 만들어? 그거 만들어서 우리 보고 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냥 C++ 쓸 거야. 아, 그리고 인베이드는 차라리 그냥 C로 짜면 돼. 무슨 객체지향이야.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자바가 학계에서는 검토되고 있지만 그 업계에서 이런 회사들, 기업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은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입니다. 등장과 급팽창.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웹이 갓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웹페이지들이 막 나타나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웹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웹페이지에 방문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튼과 이 자바를 개발한 이 노튼 등은 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자바를 어떻게든 좀 더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확산시키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가지고, 자바 언어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브라우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브라우저 이름이 핫자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핫자바는 아주 우수한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기존에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게 넷스케이프, 또 모자이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들이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막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OS와 함께 번들로 익스플로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개의 아주 우리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던 브라우저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핫자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애플릿이라는 겁니다. 애플릿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기존에는 웹서버에 HTML하고 이미지 파일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은 동적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DB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엔드 코딩하기 위한 코드들도 존재했지만 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코드가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핫자바는 자바의 특성이 뭐예요? 자바는 자바의 소스 코드가 있고 그럼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바이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바이 코드는 점 클래스라는 확정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 클래스라는 파일은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자바는 뭘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요? 자바로 구현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이 자바로 만들어진 핫자바라는 브라우저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JVM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PC에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핫자바를 실행할 수 있고, 그럼 핫자바가 실행이 되고 있으면 서버에 이런 코드들, 자바 코드들, 바이트 코드들이 있으면 그 코드를 가지고 와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웹페이지 내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바 코드로 테트리스 만든다든지 뭘 만들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서 실행이 돼요? 브라우저 내에서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그 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게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획기적인 게 아니겠지만 그 당시로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은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채택을 하게 되겠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해서 자바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겠고, 그때부터 자바가 급속하게 인기를 얻게 되겠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걱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웹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안전성이겠죠. 안전성이에요. 그런데 JVM이 통제를 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 JVM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 .class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더라도 PC에는 전혀, 로컬 컴퓨터에는 전혀 보안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나온 액티브엑스나 뭐 플래시나 이런 것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수만 가지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동적 웹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웹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자바 애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현재 웹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바가 대단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고 지금은 확고하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서 늘 상위에 랭킹이 되는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바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애플렛인데 제가 상당히 많이 애용하던 애플렛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미국의 박찬호라는 그 선수가, 야구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 처음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전 국민이 박찬호가 등판하는 날이면 다 TV 앞에서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당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런 랩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랩실에서 TV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랩실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되겠고 그 웹이 보급이 됐었고 이 ESPN 사이트에서는 이런 문자 중계를 하는 서비스들을 자바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뭐 스트라이크 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그래픽적으로 선수들이 막 이동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자바로 개발돼서 애플렛 형태로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서블렛 형태로 웹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 언어로 자바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 또 PHP라는 언어가 서로 경쟁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늘 뒤지기 싫기 때문에 ASP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ASP, JSP 두 개가 이제 초기에는 많이 경쟁을 했었고 지금은 ASP, JSP, PHP 그리고 이제 뭐 파이썬 기반 또 뭐 고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백엔드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졸업해서 회사에 가면 많은 기업들 중에 자바 기반으로 백엔드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점점 그 파이썬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것만 있었으면 자바가 많이 퇴색될 수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떤 큰 또 변화가 온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등장이에요.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두 가지 축은 뭐냐면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예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는 누가 인수를 했어요? 오라클에서 구글에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구글에서 인수하면서 이 안드로이드의 API,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모바일 앱들을 만드는 기본 언어로 뭘 채택했냐면
자바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있는 모바일 응용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주로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언어를 배우고 있듯이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최초 언어, 또 프로그래밍 기초 언어로 자바를 매우 중요한 언어로 학습용으로도 매우 중요시하게 고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바가 현재 2학년 2학기에 자리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자바를 최초 언어로 강의하는 데도 많고요. 요즘은 또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자바 대신에 파이썬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C를 쓰고 있지만 이 자바가 이런 교육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버전의 그 변천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2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종종 이 1.2 버전을 그냥 자바 2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큰 특징은 자바를 세 종류의 자바를 이제 나누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더드 에디션, 그 다음에 모바일 에디션,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스탠더드 에디션을 갖고 프로그래밍 하게 되겠고, 이제 모바일 용도로 개발해야 될 경우에는 인베이디드용일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에디션을 주로 쓰게 되겠고, 그리고 스프링과 같이 그 웹의 백엔드를 개발할 때는 J2E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우리는 J2SE 스탠더드 에디션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스윙이라고 하는 GUI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바 버전들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바 버전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오냐면은 첫째로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점점 더 만들어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거죠. 그렇죠?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때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의 개선과 확대, 또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라이브러리의 내부 코드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JVM 자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JVM을 개선하는데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보안적인 측면, 또 성능적인 측면에서 JVM을 개선하기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또 뭘 주로 보아야 되냐면은 언어 자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5, 7,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5와 8이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버전 8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자바에 드디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을 자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바뿐만 아니라 C#, 또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도 보면 계속해서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언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 제공하지 않고 C++는 제공했었는데 자바는 제공 안 했어요. 그러면 자바도 보니까 저 C++ 기능은 자바에 도입해도 자바의 철학에 문제가 없어. 여전히 강건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 그러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에서는 오토라는 기능이 있었죠. 타입을 유추하는. 그래서 오토 n equal 10 하면 n을 자동적으로 인트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바도 이 10부터는 바라는 걸 도입해서 가지고 똑같이 바 n equal 1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모든 언어들이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자바의 변천뿐만 아니라 약간 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2007년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베타 버전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오라클이 선을 인수했고 처음으로 버전 7이 오라클 주도로 나온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는 선에서 나왔다 그러면 요 이후로부터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베타 버전이 출시됐고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의 양측을 양대 산맥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기본 API가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부터 자바에서 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는 3월하고 9월에 무조건 새 버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이 출시된 시기가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질 때까지 차기 버전을 늦췄습니다. 늦추고 어느 정도 베타 버전을 출시해 놓고 이 베타 버전이 완벽하게 억셉트가 되면 이제 정식 버전을 출시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좀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즉 개발자의 요구와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자바가 빨리 대처하고 자바 언어의 그 하향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3월과 9월 6개월마다 새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왜냐하면은 매 학기마다 강의할 때마다 새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 버전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 그 버전에 특히 언어에 추가된 기능이 있으면 그 추가된 기능을 강의에 포함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도 어쨌든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버전 14를 가지고 이번 학기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4에서는 스위치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스위치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옛날처럼 이제 프리뷰 버전을 미리 제공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프리뷰 버전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반응들이 오겠죠. 개발자들의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고 그 반응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공식화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정식 버전에 포함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프리뷰 버전도 우리가 컴파일러에 옵션을 주면 현재 버전에서도 이 레코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수들이 쭉 확대되다가 6,000에서 갑자기 2,000개가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제공했던 어떤 라이브러리들 중에 더 이상 쓸모없는 라이브러리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자바를 이용해서 더 이상 이제 개발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서 이제 4,000개로 줄었고, 이 4,000개 준 것이 점점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의 변화되는 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수는 인터페이스 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 도큐멘트를 보시면 그 자바 도큐멘트에 있는 클래스의 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만큼의 이제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바 그 API 문서인데요.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진, 여기 보면 all classless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모든 그 자바 라이브에 제공하는 모든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개수를 세면, 이게 자바 14인데요. 이것의 개수를 세면은 여기에 나오는 4,569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설명해 드린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능한 기존에 구현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클래스나 메소드 대신에 그 기능을 하는 자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첫째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둘째는 코드 간결성이나 가독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코드를 봤을 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다른 개발자들은 대단히 익숙할 겁니다. 따라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는 앞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C++보다 더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 스트링만 놓고 보더라도 문자를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에, C++ 보면 그 문자를 처리하는 함수들이 그렇게 다양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스트링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메소드들 한번 보시고, C++에 있는 스트링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과 또 뭐 알고리즘이나 또 이런 데서 그 활용할 수 있는 함수들까지 사용하더라도 훨씬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링 라이브러리가 더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바 API 뿐만 아니라 웹에는 수많은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코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픈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개발자의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고민 없이 다른 개발자 해결책부터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습하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이 정렬 알고리즘들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렬하는 알고리즘의 개념도 잘 익혔고 또 충분히 내가 조금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잘 돌아가는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하면 굳이 매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정렬 알고리즘 구현하기보다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정렬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바의 장점. 첫째는 C++ 문법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은, 대다수 학생들은 C 수업을 들었을 것이고 C++도 수업을 들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법만 조금 달라졌지 거기에 사용됐던 대부분의 어떤 개념이나 기능들도 다 그대로 자바에 있기 때문에 C and C++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바를 익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지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바는 배우기 쉬운 언어다. 그래서 저학년 때 자바로 강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중에 쉬운 언어라는 건 없습니다. 익혀야 될 개념들은 많고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을 아주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그런 어떤 컴퓨팅 개념 또 컴퓨팅 원리들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면 조금 더 추상화된 레벨에서 언어들을 이해하고 또 개발해보고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굳이 꼭 세세한 것까지 알지 않아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의 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모르더라도 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얘는 뭐고 이런 밑에 있는 아주 세세한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좀 더 올바른 시각에서 각각 기능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윗 레벨에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추상화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금 선을 그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안다. 그러면은 이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아주 복잡한 얘기까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이해력이 조금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상화해서 세세한 거는 조금 나중에 내가 다른 수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익히고 나서 이해하면 되고 거기서 꼭 필요한 정도까지만 이해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B에 강건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요. 그래서 int n이 있을 때
n 이퀄 2.5 이렇게 하면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입니다. C에서는 이것은 문법 오류는 아니겠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타입에 대해서 더 엄격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 할당 공간을 직접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되겠어요. 우리가 C를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터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포인터와 같은 타입은 있지만 C의 포인터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학년 때 C부터 배우지 않고 자바부터 배우면은 좀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달리 조건과 반복문의 조건식이 반드시 불리언 후 평가돼야 됩니다. 근데 C는 불리언 후 평가하지 않고 if n이 정수일 때 이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C에서는 불 타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건식도 평가 결과가 늘 정수이고 이 평가 결과가 0이면 거짓, 0 이의 값은 다 true로 처리를 했습니다. C++가 오면서 불 타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이 C++는 C와 호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조건식이나 화일문에서 이 조건식도 다 정수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자바는 이런 기존 언어와 호환되어야 되는 요구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리언이라는 타입을 쓰고 불리언 타입 쓰는 게 훨씬 프로그램 할 때 도움이 되고 강건성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불리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while n이라는 건 자바에서는 안 돼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려면 while n은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만 가능하겠고 이것의 결과는 정수가 아니라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인자 전달은 값 전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C++은 어때요? 값 전달도 있고 주소 전달도 있고 참조 전달도 있어요. 복잡하죠? 자바는 값 전달만 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편하다. 다중상속이 없고요. 항상 상속을 하더라도 객체지향의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속을 하더라도 하나의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베이드 소프트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웹 프로그램과 모바일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중스레드, TCP/IP 통신, RMI 등 분산 컴퓨팅 관련 표준 라이브러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라이브러리도 크립토 라이브러리도 잘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라이브러리가 매우 풍부합니다. 자바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심플하다. 왜? Clean up version of C++ syntax. C++ 문법을 간소화시켰다. 라는 측면에서 심플이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객체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C++는 객체지향 언어이지만 객체지향 지원하지만 C와 호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객체지향과 다르게 C처럼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C처럼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매우 불편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객체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래밍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멀티스레드. 이거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런 웹이나 뭐 이런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또 분산 컴퓨팅에서 자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도 좋다. 뭐 C++에 비교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또 C++가 할 수 없는 최적화도 할 수 있다. 풀 놀레지 갖고, 즉 라이브러리 코드까지 같이 가져가다가 내 코드를 최적화해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리티드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느리다는 측면도 있는데 요것의 장점은 월화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고 동일한 결과를 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포터블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Result are same. 환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항상 결과는 똑같이 보장해 준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고요. Architectural neutral하다. 즉 CPU가 이해하는 기계와 상관없이 그 컴퓨팅 환경이 뭔지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JVM이 그것을 그 환경에 맞게끔 실행해 준다. 그리고 안전하다. 왜? JVM이 완전히 통제해서 실행해 줄 수 있다. 내가 다른 데서 받은 코드를 실행하더라도 좀 더 마음을 놓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JVM이 위험한 것들은 막아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하다. 요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그 기존의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자바는 동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강건하다. 그 얘기는 많이 앞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우수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바는 크게 프로그램의 종류는 독립응용과 애플렛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주로 살펴볼 것은 독립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가지고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는 독립응용들을 만들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 가지고는 GUI 프로그래밍도 콘솔 프로그래밍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중단했고요. 이 스윙을 중단하고 이제 자바 FX라는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FX는 이제 JDK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라클에서 이제 수익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한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자바 FX를 쓰고 싶으면 이제 뭔가 좀 더 비용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바 FX를 가지고 GUI 라이브러리도 해볼 것입니다. 뭘 만들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고스톱을 이제 학기 과제로 자바 FX를 가지고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자바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